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지 1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김 대표가 금융투자업자로서 의무와 윤리의식을 무시한 채 천문학적 피해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사건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김재현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부터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 옵티머스 펀드 사건, 이게 사모펀드 얘기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건의 줄거리를 골격으로 따져보면 좀 간단합니다. 네. 옵티머스에서 원래 표방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는 공공기관 매출 증권이라든지 이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공공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네. 알고 봤더니 공공기관에서 그런 매출 채권을 발행 자체를 잘 하지 않는 이런 현실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투자자 모집을 할 때 3% 연이율 이런 것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1억 원을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년에 300만 원, 한 달에 치면 25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 보면은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노년층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할 수 없을까, 그냥 적금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하시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1조 3천여 원 정도의 피해, 이건 이제 피해 산정 액수는 검찰이 계산한 거하고 금융당국이 계산한 게 좀 다르긴 합니다. 검찰은 범죄에 유용된 거를 총대로 다 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실제 이제 피해 손실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좀 차이는 나지만은 소위 1조 사기라고 불려지는 그런 거대한 사건이 된 것이 바로 옵티머스의 전말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이게 굉장한 중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중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재판부가 이제 판결 이후에서도 밝혔지만 보면은 금융 투자업자로서 시장의 어떤 자본 시장을 교란했고 예.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교란한 사건이라고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경제 범죄는 사실 제가 이제 형사 변호를 많이 하면서 예. 많이들 접하는 사건인데 정말 힘든 지점이 예. 피해자가 있어요. 반드시 이런 경제 범죄는 예. 경제적인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어서 사실 변호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게 피해자가 법정에 이제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어떤 범한 죄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런 가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인 그런 피해, 손해가 막심하고요. 예.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를 겪지 않은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시장의 일반적인 그런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네.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지금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예. 이런 도입 초기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사모펀드 시장에 미끼친 그런 손해가 있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신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시장의 신뢰를 깼다. 그래서 직접 이 사건 판결문의 피해자로 등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대한 피해, 이런 것까지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다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가요? 지금 징역은 구형량은 예. 더 높았고 네네네. 지금 징역은 25년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 그래서 워낙에 선고가 또 됐습니다. 높은 중형을 검찰이 구형하기도 했고, 징역 25년에 이제 선고가 내려진 것인데, 지금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도 있거든요.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윤석호 이사, 징역 8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분들 이 사람들 모두 실형이 선고된 배경은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실형 선고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실형 선고가 안 되면은 무죄가 나오거나 집행유예인데 예. 보통 이제 이건 뭐 무죄는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었고 집행유예도 불가능하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그 기준이 보통 경제범죄 피해 액수 1억 원 기준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뭐 천문학적인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중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그런 사건이라고밖에는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람들도 다 이제 실형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은 당연히 이제 이번 판결로도 부족하다라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검찰도 항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검찰은 지금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구형하고 4조 원 벌금 4조 원도 함께 구형을 했었죠, 평론가님. 네, 김 대표는 무기징역 구형인데 25년 징역으로 1심 선고를 받았고 다른 공범 혐의자들도 많이 감형이 됐어요. 예. 예, 그 이동열 씨 같은 경우는 25년 구형이 됐는데 8년 선고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20년 구형을 받았는데 7년 이렇게 좀 감해졌습니다. 형량이. 이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사기 금액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기라든지 그렇게 쓰여진 것이라고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일부 무죄가 난 것들이 또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문서, 사문서 위조 행사 이런 부분들이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형량에 대한 판단도 검찰하고 재판부가 좀 달랐던 걸로 보이는데 이 형량이 적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앞서서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분노가 많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뭐 완벽하게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상이 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이 사기 행각에 앞장섰던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표명하고 법정에서 투쟁을 하는 이런 쪽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피해가 정말 그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막대한데요. 끌어모은 투자금이 1조가 넘습니다. 1조 3천억, 피해자가 3,000명. 변제 안 된 돈이 5천억이에요. 그래서 재판부도 어제 이제 선고를 내리면서 이런 피해 금액들을 다시 얼마나 그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수될지도 불분명하다라는 언급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보면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그리고 추징금 액수가 검찰 구형량하고 차이가 좀 큽니다. 검찰이 지금 벌금으로 구형한 게 4조 500억 원이고요. 근데 추징금이 1조 4천억으로 낮아졌고 이제 이런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변호사님? 실제로 사건 해보면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제 벌금이나 추징금을 산정하는 그 기준이라는 거는 결국 피해 액수인데 그 피해 액수 산정이 진짜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만 된다. 제가 최근에 하는 사건이 80몇 명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피해액 산정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수사하는 측에서도 정확한 피해액을 잘 모르고 변호하는 측에서도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렵고 이거를 그 소수점 하나까지 계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대략의 금액을 가지고 기소할 수밖에 없고 재판부도 이제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은 검찰이 지금 4조 500억 원의 벌금을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법상으로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벌금 같은 경우는 5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당연히 5억 원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징금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그 부패재산 몰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을 법원에서는 아까 제가 앞에 아이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기소한 것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그러한 벌금 그 금액들은 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제가 저 그림을 아까 잘못 봤네요. 4조 5천억이었는데 이게 5억으로 된 거죠, 그죠? 그렇죠. 구형량과 이제 실제 선고량이 이렇게 달라진 벌금하고 것인데. 추징금이 이제 다르죠, 네, 그래서 추징금 같은 경우도 1조 4천억 원 정도의 피해 액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소가 된 것이고. 근데 재판을 하면서 엄격하게 이제 다시 따져 보니까 몰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엄격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한 751억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구형량 그 징역형에 있어서 이제 그 주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지금 징역 25년 실형 선고됐고 공범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는데 실제로 8년밖에는 선고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항소할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항소 기준이 구형량의 절반 이하로 이제 선고가 되는 경우는 항소한다라는 내부적인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도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차이가 구형과 선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그 벌금이나 이런 거에 법정 상한액이 5억이라는 점은 그러니까 피해가 막심한데 돌려받을 길은 없다. 그죠? 그런 해석이 달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답답하겠네요. 진짜 피해자분들이 왜 이 결론을 두고 모자르다, 한참 모자르다, 우리가 느낀 분노에 비춰봤을 때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지 십분이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그러니까 펀드 사기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이 된다고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아직 안개 속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 할 어떤 결과가 발표된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도 이게 확실한 의혹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일당들이 펀드 하자 치유 이런 문건을 남겼는데 그 문건대로 실제로 시행을 했는지 네.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은 사실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궁금한 것은 옵티머스 정관계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했는데 별로 나오지 않았다인 것인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좀 무리라든지 혹은 거꾸로 장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검찰 측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예. 현재 진행된 거는 이제 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렇게 좀 자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소환 조사한 거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었는데 예. 뭐 기명기다 아니면 아니다 좀 이런 것들을 좀 털어줄 필요가 있는데 어느새 이제 좀 세간에서 잊혀지는 사건이 되어버렸고 네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정관계 의혹에 대해서 좀 딱 떨어지는 검찰의 발표가 나오지 않는 게 아쉽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워낙에 관련된 인물들도 많이 등장했었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인데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거하고 이제 검찰총장 시절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이 옵티머스 처음에 고소고발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검찰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반박을 했던 것이 경찰에서도 그런 것으로 입건이 됐지만 이제 무혐의 각하 처리가 되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애초에 고소를 했던 이게 경영권 다툼이 또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내에서. 예, 예. 근데 그걸 처음 제기했던 예전의 경영진이라든지 이쪽에서 끝까지 이거를 좀 제대로 파고들지 않고 수사에도 비협조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쪽에서도 일단은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당시 정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반박을 한 적이 있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는 사실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좀 인원을 증원해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공수처에 좀 민간 단체에서 고소 고발을 하면서 접수가 돼서 일단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의도적인 부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결과적인 부실 이런 것까지 이제 공수처에서 면밀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수사 결과는 좀 기다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 사건 큐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